서가은 씨, 시어머님 상태가 아주 위급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날카로운 칼처럼 나의 평온한 저녁을 갈라놓았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와서 서명해 주시고 수술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먼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손이 떨리면서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뜨렸다. 어머님은 아침에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그저 잠을 설쳤을 뿐이라며 고집을 부리셨다. 불과 8시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인덕션 전원을 껐다. 손가락을 살짝 대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지갑과 휴대폰을 집어들며 남편 박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건배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시우 씨,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서울중앙병원에 계셔. 바로 수술해야 한대. 당신 어디야? 뭐? 그의 목소리가 순간 맑아졌지만 이내 다시 가라앉았다.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 중이야.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고. 당신이 먼저 가서 처리 좀 해. 나 여기 끝나고 바로 갈게. 하지만 보증금 1천만 원이 필요하대. 우리 일단 당신 돈으로 먼저 내. 나 지금 빠질 수가 없어. 김 부장님이 곧 계약서에 사인하신단 말이야. 그는 내 말을 참을성 없게 끊어버렸다.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발밑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돈, 언제부터 내 돈과 내 돈이 있었던가? 결혼 3년 동안 나는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라고 믿어왔다. 병원에 싸느라고 하얀 등불 아래 나는 홀로 산더미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대여섯 번은 좋게 서명을 했다. 간호사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나를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분명 속으로 이 집 남자는 어디 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시어머님은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험해서 즉시 혈관 내 중재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예후가 나빠집니다. 주치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돈은 이미 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부디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박시우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병원에 나타났을 때 수술은 이미 1시간 반이나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은커녕 짜증만 가득했다. 어떻게 됐어?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으며 내 옆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자가 비명을 질렀다. 아직 수술 중이야. 나는 나직이 대답하며 그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를 피해 조금 옆으로 비켜 앉았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발견이 빠른 편이라서 돈은 얼마나 냈는데? 그가 갑자기 내 말을 끊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보증금 1천만 원. 우리 차 사려고 모아둔 통장에서 뺐어. 뭐? 박시우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측하게 변했다. 차 살 돈을 건드렸다고? 누가 내 마음대로? 나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충격 속에 바라보았다. 주위의 다른 환자 가족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순간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내 뺨을 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내 돈을 써? 그가 고함쳤다.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튀었다. 그거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야.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냐고. 나는 뺨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꿋꿋하게 흘러내리지 못하게 버텼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휴대폰 카카오톡 화면에 반짝이던 유나라는 이름, 셔츠 깃에 희미하게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 그리고 최근 반년 동안 항상 야근이라던 밤들. 박시우 씨,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건 우리 공동 예금이고 그 안에 대부분은 내가 모은 돈이야. 그리고 저 안에 누워 계신 분은 당신 친어머니라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반박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시우는 의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양복 재킷을 집어들고는 몸을 돌려 가버렸다. 돈 찾으러 간다. 그 1천만 원 다시 채워넣게. 엄마는 건강보험 있으니까 대부분 환급될 거야. 굳이 그 돈을 건드릴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만졌다. 켜진 화면에는 절친 유리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가은아, 어머님은 괜찮으셔? 내가 그리로 갈까?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답장했다. 괜찮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 그런데 나 변호사 상담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중환자실 앞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왼쪽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박시우가 때린 뺨 때문에 귀는 아직도 윙윙거렸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었다. 복도의 전자시계는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미 이곳에서 6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간호사실 전화벨이 이따금 울릴 때마다 나는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봐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박시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돈 다시 이체해놨어.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간다. 나는 그 메시지를 1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삭제해버렸다. 눈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어머님은 아직 위독한 상태였다. 나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지갑 속 내가 3년간 몰래 모아온 비상금 통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5천만 원.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었다. 원래는 1억을 모으면 친정 부모님 대가구를 새로 바꿔드릴 생각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수납 창구로 향했다. 12번 병상 추가 수납이시죠? 창구 직원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네, 5천만 원 더요. 나는 카드를 건넸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소리 같았다. 나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곳에는 어머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작년 어머님 생신 때 서울숲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님은 내 어깨를 감싸고 햇살처럼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가은아.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박시우의 누나 박시연이 하이힐을 신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남편보다 5살 많은 시누이였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은 새벽이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의식적으로 구겨진 옷깃을 정리했다. 박시연의 시선이 내 붉게 부은 왼쪽 뺨에 1초간 머물렀다. 그녀의 입가가 미묘하게 꿈틀거렸다. 시우한테 전화 받았어.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그녀는 나를 지나쳐 중환자실 문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평소에 건강하셨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래요. 아마 고혈압 때문인 것 같다고.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요. 평소에 엄마 혈압 관리 안 했니? 박시연이 갑자기 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혈압약은 챙겨 드셨어? 또 엄마가 짜게 드시는 거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야?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님은 직접 담근 장아찌를 무척 좋아하셨다. 그때마다 내가 조금만 드시라고 말리긴 했지만 그럴 줄 알았어. 박시연이 냉소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시우는 일하느라 바쁘고 집안일은 전부 너한테 맡겼는데 넌 노인 한 분을 이렇게밖에 못 돌보는구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통증 덕분에 간신히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3년 전 결혼식 날 어머님은 나를 당신 방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자단나무 함에서 비추색 옷가락지를 꺼내셨다. 가은아, 이건 내게 주마. 어머님은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내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란다.
원래는 딸에게 줘야 하지만 시연이 저 성격에 네가 내 마음속에 진짜 딸이다. 그때 나는 감동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옷가락지의 온눈한 감촉이 아직도 손목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딸이 마치 불량품을 감정하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병원비는 냈어? 박시연이 갑자기 물었다. 네, 보증금 1천만 원 냈어요. 무슨 돈으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 있는 돈으로요? 박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너랑 시우 공동계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이걸 묻는 걸까?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녀는 립스틱을 집어넣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자기야, 나 도착했어. 엄마 괜찮아. 내일 봐. 전화를 끊자 그녀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 네가 여기 지키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나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리였다. 나 병원 1층이야. 갈아입을 옷이랑 먹을 거 좀 사왔어. 10분 후 유리는 양손에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복도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숨을 헉 들이마셨다. 세상에, 내 얼굴.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아, 안 아파. 웃기지 마. 유리가 이를 갈았다. 박시우 그 자식 지시지. 병원비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유리가 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녀에게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고 나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유리가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러고는 나를 살짝 떼어놓고 쇼핑백에서 얼음찜질 팩을 꺼냈다. 이거 대고 있어. 내일 더 부을 거야. 차가운 감촉에 몸을 떨었지만 확실히 한결 나았다. 유리는 또 보은 도시락을 건넸다. 뭐 좀 먹어. 너 굶었을 거 아냐? 그제야 내가 거의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온 도시락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복죽이 담겨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유리야, 코끝이 찡해졌다. 됐어, 닭살 돋으니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내 옆에 앉았다. 지금 상황은 어때? 나는 죽을 마시며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유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래서 박시우는 너 때리고 그냥 갔다고? 지 친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 새벽 1시 반에 급한 일? 유리가 냉소했다. 가은아,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나 저번 주에 스타필드에서 걔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어. 그때는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했는데 지금 보니 내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죽그릇 안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죽 몇 방울이 튀었다. 어떤 여자였는데? 20대 초반? 긴 머리에 옷차림은 좀 노출이 심했고 유리가 잠시 망설였다. 둘이 엄청 다정해 보였어.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박시우의 카카오톡 화면에 뜨던 유나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윗속의 죽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일단 그 생각은 하지 마. 유리가 내 변화를 눈치채고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어머님은 어떠셔? 의사 선생님은 뭐래? 우리는 잠시 어머님의 병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리는 남아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새벽 3시가 넘어서자 어머님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간호사는 잠시 쉬어도 좋다고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다. 유리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 씻고 쉬게 했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그녀가 가져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조금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좀 자, 날 밝으면 깨워줄게. 유리는 큰 등을 끄고 작은 스탠드 등만 켜두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시우의 이상한 행동, 박시연의 질책, 유리가 말한 그 여자. 모든 단서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시우였다. 나 좀 이따 병원 갈 거야. 엄마 건강보험증 당신한테 있어? 나는 응이라고 답장하고 일어나 씻었다. 유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쪽지를 남겨두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어머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 혼수 상태였다. 의사는 마취약이 완전히 빠져야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병실 앞에서 박시우와 마주쳤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밤을 샌 사람 같지 않게 정신이 말끔해 보였다. 건강보험증 줘. 그가 손을 내밀었다. 마치 사무실에서 말하듯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나는 가방에서 어머님의 건강보험증을 꺼내 건넸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기에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는 안 보고 가? 봐야 뭐해? 아직 깨어나지도 않으셨는데. 박시우가 참을성 없게 말했다. 동시에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그의 화면에 유나 자기잉라는 네 글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박시우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뒤집으며 얼굴색을 바꿨다. 전화 좀 받고 올게. 회사 일이야. 그가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발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복도 모퉁이에서 그의 낮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금은 안 돼. 아직 병원에 있어. 저녁에 늘 가던 데서 봐. 나는 홀린 듯 몇 걸음 따라갔다. 그때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시연이었다. 그녀는 간호사실 뒤 휴게실에서 통화하는 듯했다. 걱정 마, 동생 계획은 아주 완벽해. 할머니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서류 처리만 끝나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멎는 듯했다. 무슨 계획, 무슨 아파트? 박시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걘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지. 할머니만 돌아가시면. 나는 뒷걸음치다 실수로 뒤에 있던 카트를 건드려 쾅 하는 소리를 냈다. 박시연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옆 계단으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두컴컴한 계단에 서서 나는 천천히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머님은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자식들은 벌써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 박시우의 유나 자기애인은 또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의사가 후속 치료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가족 면담을 요청했다. 나는 병실 밖 긴 의자에 앉아 박시우와 박시연이 복도 끝에서 소곤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고 이따금 내 쪽을 힐끗거렸다. 보호자분들 다 오셨나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여의사가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다. 박시우가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네, 다 왔습니다. 제가 환자 아들이고 이쪽은 제 누나, 저쪽은 제 아내입니다. 의사는 우리를 옆에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줄무늬 그림자를 드리웠다. 에어컨이 조용히 웅웅거렸다. 환자분은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앞으로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박시연이 즉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출장도 잦아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간병인은 제가 부를게요. 박시우가 말을 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탁탁 두드렸다. 돈은 문제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간병인도 필요하지만 가족의 보살핌이 더 중요합니다. 환자분은 정서적 지지와 익숙한 환경을 통해 뇌 회복을 자극받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책상 위에 긋힌 자국을 응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실 어머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게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은 이제 숟가락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실 것이다. 내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 입은
이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실 것이다. 제가 어머님을 돌볼게요. 내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박시우가 나를 휙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떴다. 박시연은 경멸적인 콧방귀를 뀌었다. 네가? 박시연이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쳤다. 내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난주에 내가 회사에서 분기우수 사원으로 뽑힌 사실을 그녀는 당연히 모를 터였다. 의사는 우리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다가 마지막으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저는 환자 며느리 서가은입니다. 어머님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제가 재택근무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 됐군요. 의사는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자세한 간병 지침서와 재활 훈련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박시우가 내 팔을 잡아 복도 모퉁이로 끌고 갔다. 무슨 잘난 척이야? 그냥 간병인 쓰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가족이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당신 엄마잖아. 당신은 조금도 걱정 안 돼? 당연히 걱정되지? 박시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눈빛을 피했다. 하지만 내 프로젝트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휴가를 낼 수 없어. 그리고 당신 그깟 월급, 내 월급이 뭐 어때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당신보다 적게 버는 것도 아니잖아. 박시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이거 받아야 해. 회사 급한 일이야. 저녁에 다시 얘기해. 그의 황급히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나와 3년간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이 남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었다. 박시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화장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울 속 여자의 왼쪽 뺨은 부기가 가라앉았지만 눈 밑 그늘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다. 유리한테 얘기 들었다. 시어머님 일, 내가 가서 도와줄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서둘러 답장했다. 아니야, 엄마.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아빠 허리는 좀 어떠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박시우가 없는 틈을 타 어머님의 일상용품을 챙겨 내일 병원에 가져가기로 했다. 어머님의 침실은 손님방 옆에 있었다. 우리가 결혼한 후 어머님은 자주 오셔서 묵으셨기 때문에 전용방이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라벤더 향기가 코를 찔렀다. 어머님은 옷장에 향초 주머니를 넣어두는 것을 좋아하셨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셨다. 나는 옷장을 열고 편안한 실내복 몇 벌을 고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스웨터를 개고 있을 때 옷장 맨 위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허리를 굽혀 봉투를 주었다.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고 안에서 종이 한 귀퉁이가 보였다. 어머님 옛날 사진인가? 나는 혼잣말하며 안에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이혼 합의서, 굵은 글씨로 쓰인 5글자가 눈에 밝혔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이것은 이미 작성되었지만 아직 서명되지 않은 이혼 합의서였다. 갑은 박시우, 을은 내 이름이었다. 합의 조건은 비정상적으로 가혹했다. 공동 재산의 70%를 그가 갖고 나는 30%만 갖는다. 게다가 혼인 후 취득한 아파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되어 있었다. 나를 가장 숨막히게 한 것은 날짜였다.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이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어머님의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서류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박시우가 준비한 것인가? 왜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을까?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상의했단 말인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나는 억지로 심호흡하며 서류를 다시 꼼꼼히 읽었다. 합의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연필로 쓴 작은 글씨 한 줄을 발견했다.
너무하네. 장 변호사님이랑 얘기해봐야겠다. 이건 어머님의 필체였다. 나는 구명밧줄이라도 잡은 듯 그 글씨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어머님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나를 도와주시려 했던 것이다. 이 장 변호사는 누구일까?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시우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봉투에 다시 쑤셔 넣고 주위를 둘러본 뒤 잠옷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막 그 행동을 끝냈을 때 침실 문이 열렸다. 여기서 뭐해? 박시우가 문가에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희미한 향수 냄새가 섞여 풍겼다. 엄마 옷 좀 챙기고 있었어. 내일 병원에 가져가려고.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너무 많이 챙기지 마. 어차피 금방. 아니, 병원은 좁아서 둘 데도 없어. 나는 그의 말실수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의사 선생님은 오래 계셔야 한대. 적어도 2주는. 마음대로 해. 그는 돌아서려다 멈췄다. 아, 맞다. 다음 달 자동차 할부금. 무슨 할부금? 내가 벌떡 일어섰다. 우리 차 샀어? 박시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니, 지금 보고 있는 차 말이야. 할부로 사려고. 우리 공동 예금으로.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돈은 같이 어떻게 쓸지 결정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넌 내일이나 잘해.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말투가 강경해졌다. 집안 돈은 주로 내가 버는 거니까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쿵쿵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머니 속에 봉투가 뜨겁게 달아오른 숯덩이처럼 나를 아프게 했다. 박시우가 안방 욕실에서 샤워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우리의 공동계좌에 로그인했다. 석 달 만에 확인한 잔액은 2천만 원 남짓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지난 반년 동안 거의 매달 거액이 7,428로 끝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 비고란에는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총 이체 금액은 거의 4억 원에 달했다. 그것은 우리 저축의 거의 전부였다. 욕실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서둘러 로그아웃하고 컴퓨터를 껐다. 손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온몸을 떨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박시우는 우리의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유리였다. 앉아? 할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유리야, 나 박시우가 우리 예금 빼돌리는 거 알아냈어. 그리고 이혼 합의서도.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세상에, 그럴 줄 알았어. 가은아, 잘 들어. 나 오늘 밤에 클럽 옥타곤에서 걔 봤어? 젊은 여자애랑 같이 있더라고. 둘이 엄청 친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긴 머리에 옷차림 노출 심하고. 어떻게 알았어? 직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유리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섣불리 행동하지 마. 유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증거를 모으고 내 재산을 지켜.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 내일 상담 약속 잡아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내 다시 꼼꼼히 확인했다. 합의서와 그 연필 글씨 외에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지역번호는 서울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장정우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심장이 쿵쿵거렸다. 저기 장 변호사님 계신가요? 박시댁 관련해서 상담 좀. 장 변호사님은 지금 출장 중이셔서 다음 주에나 돌아오세요. 누구신데 예약 잡아드릴까요? 아, 제가 다시 걸겠습니다.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에는 창백한 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그 봉투를 마지막 구명밧줄처럼 꼭 껴안았다. 어머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 왜 이 합의서를 가지고 계셨을까? 그 유나는 누구일까? 박시우와 박시연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어둠 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해졌다. 나의 결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을 때 나는 방금 눈을 감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머님이 입원하신 지 7일째. 내 다크서클은 얻어맞은 것처럼 깊어졌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유리가 보낸 메시지가 떴다. 변호사님 약속 잡았어. 오늘 오후 3시 주소 보낼게. 나는 옆방의 박시우를 깨울까봐 살금살금 일어났다. 그 이혼 합의서를 발견한 후부터 나는 손님방으로 옮겨왔다. 의외로 박시우는 그 이유를 전혀 묻지 않았다. 마치 그가 바라던 바인 것처럼 주방에서 죽을 끓이면서 동시에 어머님께 가져다 드릴 갈아입을 옷을 챙겼다. 창밖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고 몇 개의 별이 고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죽을 보온병에 담고 있을 때 박시우가 갑자기 주방 입구에 나타났다. 나는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는 말끔하게 다려입은 정장에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다. 몸에서는 쿨워터 향수 냄새가 풍겼다. 이것은 결코 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병원에 엄마 아침 갖다 드리려고요. 당신은 오늘 가요? 나는 그가 공들여 꾸민 모습을 애써 외면했다. 중요한 고객 만나야 해. 그는 고개를 숙여 소매뿌리를 정리했다. 저녁에는 아마 못 들어올 거야. 나는 그의 셔츠깃에 희미하게 묻은 립스틱 자국을 쳐다보며 그것을 잡아 뜯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알았어요. 박시우가 떠난 후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야구모자와 도수 없는 안경을 꺼냈다. 작년 회사 워크숍 때 샀던 소품이었다. 그리고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탁 하나만 할게.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어머님 좀 봐줘.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유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그 자식 미행하는 거지? 조심해. 강남의 블루마운틴 카페. 박시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나는 길 건너편 서점에서 진열장을 통해 그를 관찰했다. 30분이 지났지만 그는 타자를 치거나 가끔 휴대폰을 볼 뿐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의심이 들 때쯤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곧장 박시우에게 다가가 그의 뺨이 아닌 입술에 키스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연신 셔터를 눌렀다. 여자가 박시우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은 웃고 떠들었다. 갑자기 박시우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밀었다. 여자가 그것을 열어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박시우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나는 휴대폰 렌즈를 확대해 서류 위에 적힌 아파트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를 간신히 읽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고 귀가 윙윙거렸다. 우리의 예금은 결국 여기에 쓰인 것이었다. 그들은 약 20분 더 앉아 있었다. 박시우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전화를 끊고 여자에게 몇 마디 하더니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재빨리 뒤따랐다. 박시우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여자와 함께 탔다. 나도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 탔다. 기사님, 앞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결국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 섰다. 나는 박시우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비원이 그들을 잘 아는 듯 인사를 했다. 분명 그들은 단골 손님이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다리에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오피스텔, 나는 알고 있었다. 평당 분양가가 억소리 나는 곳이었다. 박시우는 우리의 공동재산으로 그의 애인에게 집을 사준 것이었다. 막 돌아서려는데 익숙한 흰색 BMW
한 대가 단지로 들어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박시연의 얼굴이 보였다. 경비원은 즉시 차단기를 올렸다. 내위장이 경련을 일으켰다. 박시연도 저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도 여기에 와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였다. 나는 기계적으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변호사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거울 속 여자는 눈빛이 텅 비어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았다. 유리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진해진 변호사로 40대 초반에 똑 부러지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낡은 오피스 빌딩에 있었지만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 꽂혀 있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진 변호사는 내 설명을 다 듣고 금태 안경을 고쳤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을 준비하는 거죠.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나는 휴대폰 속 사진들과 몰래 가져온 이혼 합의서를 그녀에게 보여줬다. 진 변호사는 그것들을 꼼꼼히 살핀 후 고개를 저었다.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도 공증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분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증거는 됩니다. 그 이체 내역은요?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공동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그 구입자가 제3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지분에 대한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 변호사는 내게 목록 하나를 건넸다. 지금부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정보, 그들의 교제 증거.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물었다. 만약 시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진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혼전 재산이고 어머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으로서 그가 받은 부분은 혼인 후 소득이 되므로 부인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번화가의 선이 현기증이 일었다. 어머님의 그 낡은 아파트. 설마 그게 박시우와 박시연이 말하던 그 아파트란 말인가?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했다. 간호사는 점심때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지금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리가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어땠어? 나는 박시우를 미행한 부분은 빼고 변호사를 만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유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아, 맞다. 어머님이 한번 깨셨었어. 헛소리 같은 걸 좀 하셨는데. 무슨 말씀 하셨는데? 열쇠, 낡은 상자, 시우한테 주지 마. 이런 말씀. 유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장 변호사님한테 서류가 있다고.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열쇠? 어머님 베개 밑에 있던 그 낡은 굴이 열쇠 말인가? 오늘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다 발견하고는 무심코 서랍에 넣어두었었다. 유리가 돌아간 후 나는 병실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그 열쇠를 꺼냈다. 아주 오래된 열쇠로 표면에는 화려한 무늬가 있었고 끝에는 영창, 용창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무슨 열쇠일까?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어머님이 갑자기 신음하며 눈꺼풀을 떨었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게 뜨였다. 시선이 흐릿했다. 가은아. 네, 가은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상자. 그녀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결혼 상자. 혼수한 말씀이세요? 어머님의 눈이 갑자기 커지며 맑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주주마.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 열쇠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머님의 낡은 집. 그분의 침실에는 분명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당신의 혼수함이라고 하셨다. 어릴 때 내가 놀러 가면 그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내 앞에서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녁 8시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어머님 상태가 좀 안정되었으니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다. 병원 정문을 막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가은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누구시죠?
장정우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셨었죠.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박씨 댁며느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머님께서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상태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안정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변호사님, 혹시 제게 주실 서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머님께서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서가은 씨, 저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십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자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장 변호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 이혼 합의서와 관련이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오니 박시우는 역시나 없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고 최근 2년간의 이체 내역을 전부 다운받았다. 그리고 집안 앨범을 뒤져나와 박시우의 결혼사진, 여행사진 몇 장을 찾아냈다. 진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좋았던 시기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니 이미 깊은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 낡은 열쇠를 베갯머리에 두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열쇠가 희미하게 빛났다. 내일 장 변호사를 만난 뒤에 어머님의 낡은 집에 가서 그 상자를 확인해 봐야겠다. 새벽 2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서가은 씨, 시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외투만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은 먹물처럼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카카오 택시 앱에는 근처에 차량이 없다고 표시되었다. 나는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 15분 후 나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님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다. 의사들이 안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튜브와 기계가 그녀의 작고 마른 몸에 연결된 것이 보였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다. 혈압이 계속 불안정합니다. CT상 출혈점이 또 보입니다. 의사 한 분이 나와서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다. 그 열쇠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 있었다. 모서리가 허벅지를 아프게 찔렀다.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녀는 이 집에서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유일하게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의사가 마침내 나와서 어머님이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완전히 지쳐 벽에 기댔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마음씨 좋은 간호사가 담요 한 장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님이 멀리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다. 입을 벌려 무언가 말씀하셨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서가은 씨, 서가은 씨.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간호사 한 분이 몸을 숙여 나를 보고 있었다. 시어머님께서 깨어나셔서 찾으세요. 나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님의 눈은 반쯤 뜨여 있었다. 나를 보자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녀의 입술이 꿈틀거렸다. 나는 몸을 숙여 귀를 가까이 댔다. 열쇠. 그녀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다. 여기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열쇠를 내게 다시 밀어주었다. 네가 열어. 상자. 낡은 집에요? 어머님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몇 마디를 더 했다. 이번에는 혼인신고서와 보호라는 단어만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간호사가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어머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낡은 집에 가볼게요. 내일 장 변호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장 변호사라는 세 글자를 듣자 어머님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힘이 놀라울 정도로 샜다. 그 자식, 믿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장 변호사만 믿어. 그러고는
그녀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감시장치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재빨리 나를 밀어내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나는 중환자실 문 밖에 서서 온몸을 떨었다.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누구를 믿지 말라고? 장 변호사만 믿으라고? 그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어머님의 낡은 집은 은평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빌라로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다.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 후로는 비어 있었다. 나는 열쇠를 꺼냈다. 어머님은 항상 내게 열쇠 한 개를 맡겨두셨다. 하지만 손이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침 햇살이 현관에 비스듬히 비치며 열쇠에 새겨진 영창, 용창 두 글자를 비추었다. 영창은 어머님의 친정 성씨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묵은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다. 거실 가구들은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마치 밤을 지새우는 유령들처럼 고요했다. 나는 곧장 어머님의 침실로 향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님의 침실은 원래 모습 그대로였다. 싱글 침대에는 연보라색 침대보가 깔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동동구리무 크림통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흑백 영정이 걸려 있었다. 내 시선은 즉시 침대 밑에 그 오래된 나무 상자에 고정되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끌어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표면은 얇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모서리는 노쇠로 장식되어 있었다. 정면에는 정교한 열쇠 구멍이 있었다. 나는 그 낡은 열쇠를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열쇠를 구멍에 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살짝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몇 층으로 물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맨 위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어머님의 장신구 몇 점과 은가락지 한 쌍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첩이 있었다. 대부분 어머님의 젊은 시절 독사진이었고 시아버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넘기다가 한 사진의 뒷면이 유난히 두꺼운 것을 느꼈다. 꺼내보니 두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살짝 떼어내자 아래에 있던 사진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님이 낡은 자동차 옆에 서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소박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배경은 어느 공장 정문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5년 6월 그리고 작은 글씨 한 줄이 더 있었다. 정국과 영창, 시우를 입양하며 기념.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양. 박시우는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멋대로 계속 상자 안을 뒤졌다. 상자 맨 밑에서 누런 가죽 표지의 수첩을 발견했다. 첫 페이지를 넘기니 이영창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나는 바로 마지막 몇 페이지로 넘겼다. 가장 최근 날짜는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사흘 전이었다. 시연이가 또 와서 집을 달라고 조른다. 시우 결혼할 때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집은 나랑 그이의 피땀인데 어떻게 그 배은망덕한 것에게 준단 말인가. 걘 시우가 우리 핏줄이 아니란 걸 모른다. 그이가 지하에서 알면 통탄할 일이다. 나는 일기장을 탁 닫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일기장 위에 비쳤다. 먼지가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었다. 이 집, 이 결혼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회사 인사팀장이었다. 서가은 씨, 긴급 상황입니다. 부산지사 프로젝트 팀장이 갑자기 사직해서 사장님께서 가은 씨가 3개월간 임시로 맡아주길 바라십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팀장으로 승진 발령 날 수도 있고요. 오후에 회사로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부산 3개월 승진.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회신 주세요. 오늘 퇴근 전까지요.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이 비밀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았다. 만약 박시우가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박시연은? 그리고 왜 어머님은 일기장에서 그를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칭했을까? 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으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았다. 시우가 또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나. 올해 벌써 3번째다. 5천만 원을 주었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저번에 그 애 회사에 갔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런 직책이 없다고 했는데 시우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다. 유나라는 그 애는 시연이가 소개해줬다고 한다. 둘이 짜고 가은이를 속이고 있다. 이 아이에게 경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 애는 시우를 너무 사랑하는데 장 변호사님과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다. 유언장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집과 예금은 모두 가은이에게. 그 애만이 내게 진심이다. 시우와 시연이는 돈밖에 모른다. 마지막 일기는 쓰러지시기 전날에 쓰여 있었다. 시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유언장을 고치려는 걸 알고 오늘 이혼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다. 가은이를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한다. 내가 그를 배은망덕하다고 꾸짖었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혈압이 또 오른다. 내일 일찍 장 변호사님을 찾아가야겠다. 내 눈물이 일기장 위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려 하셨다. 그리고 박시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과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고 나는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섰다. 햇살 아래를 걷고 있었지만 온몸이 추웠다. 이 비밀은 너무나 무거웠다.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회사 회의실에서 인사팀장과 사장님은 부산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연봉 40% 인상, 숙소 회사 제공, 추가 수당까지.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서 팀장의 서울 본사에서의 업무 성과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요. 더 높은 직책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오. 나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쳐다보았지만 생각은 그 나무 상자 속의 비밀로 날아가 있었다. 만약 부산으로 간다면 이 골치 아픈 상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다음 단계를 생각할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 병원에 계셨다.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원칙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소. 임시 파견이고 숙소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마련한 1인실이라서 가족이 동행하려면 숙소는 직접 해결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24시간만 고려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내일 오전에 답을 주시오. 집에 돌아오니 뜻밖에도 박시우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내가 손님방으로 옮긴 후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엄마 많이 좋아지셨대. 그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다음 주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대. 네, 알아요. 아침에 다녀왔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회사에서 저보고 부산으로 3개월간 가라고 해요. 승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박시우가 휙 돌아섰다. 커피가 손에 튀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뭐,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 오늘 막 통보받았어요. 못 가.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엄마 아직 안 나으셨잖아. 집에 돌볼 사람이 필요해. 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어머님의 친아들도 아닌 이 남자가 우리의 공동재산으로 애인에게 집을 사준 이 남자가 이제 와서 내게 가족의 책임을 논하다니. 엄마는 간병인이 계시고 상태가 좋아지면 가사 도우미를 구하면 돼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이건 좋은 기회예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 박시우가 커피잔을 조리대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넌 내 아내야. 나 허락 없이 혼자 지방에 가는 거 허락 못해. 네가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나는 냉소했다. 당신처럼 애인이라도 찾을까 봐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무슨 소리야? 유나, 빨간 원피스, 긴 생머리, 블루 마운틴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강남 고급 오피스텔에 집도 있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 공동재산으로 산 거 맞죠? 박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미행했어? 그럼요.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솔직하게 말해주길 기다릴까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박시우 씨, 나 엄마 일기장 봤어. 당신이 친아들이 아니란 것도 알아. 당신네 가족 전부 사기꾼이야. 그 말은 어떤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다. 박시우의 표정은 충격에서 순식간에 흉포함으로 변했다. 그는 한 걸음에 내게 다가와 손목을 잡아챘다. 네가 감히 우리 엄마 물건을 뒤져? 누가 네게 그런 권리를 줬어? 이거 나는 몸부림쳤지만 그의 손가락은 쇠집게처럼 점점 더 세게 조여왔다. 잘 들어. 그가 내게 다가와 숨을 내뿜었다.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다. 그 늙은이 얼마 못 살아. 그 집이랑 돈은 어차피 내 거야. 네가 얌전히 굴면 이혼할 때 돈 좀 쥐어줄게. 근데 만약 까불면 어쩔 건데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또 뺨이라도 때리게요? 박시우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그거보다 더 심하게. 내 부모님 어디 사는지, 내 동생 어느 대학 다니는지 다 알아. 내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내 가족을 협박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부산 안 간다고 해. 오늘 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엄마 열쇠랑 내가 본 것들 전부 준비해서 나한테 넘겨.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양복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손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박시우가 아니었다. 아니, 나는 그를 한 번도 제대로 알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서둘러 받았다. 서가은 씨, 시어머님께서 찾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문득 장 변호사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시간을 보니 이미 10시가 지나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가은 씨, 장 변호사가 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다. 저 방금 병원에서 어머님 뵙고 오는 길입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저희 최대한 빨리 만나야 합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장정우 변호사 사무실은 낡은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속이 터질 만큼 느렸다. 6층 복도 끝 612호라고 쓰인 불투명 유리문 뒤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서가은 씨,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제가 장정우입니다. 장 변호사는 60대로 보였고 말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형형했다. 그는 나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하고 문을 잠갔다. 어머님께서 서가은 씨가 그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과 사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장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일이 아시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는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박시우 씨의 입양 서류 원본과 이영창 여사님, 즉 어머님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 사본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입양 증명서에는 박시우의 생부가 장정국, 생모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내게 남긴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셨을까요? 내 목소리가 메었다. 장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장정국 씨는 시아버님의 제자였습니다. 30년 전 공장 사고에서 시아버님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죠. 당시 그의 아내는 막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박시우 씨입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를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럼 박시연은요? 어머님의 친딸입니다. 박시우 씨보다 5살 많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항상 비밀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다른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지난달에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을 받기 전에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새 유언장은 더욱 상세했다. 부동산과 예금이 내게 귀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박시우 남매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툴 수 없다고 특별히 명시되어 있었다. 첨부 서류에는 심지어 그동안 어머님이 박시우에게 준 모든 돈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다. 총액은 8억 원이 넘었다. 어머님께서 쓰러지시기 전날 박시우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새 유언장 내용을 알고는 찾아와 크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여사님께서 뇌출혈로 나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물었다. 변호사님, 혹시 유나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장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름은 낯설군요. 하지만 지난주 조사 중에 저희는 박시우 씨가 최근 4억 5천만 원의 자금으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매자 이름이 이유나였습니다. 내 추측이 확인되었다.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다. 서가은 씨,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박시우 씨가 당신이 진실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말했다. 회사에서 임시 파견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래 망설였는데 지금 결정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떠나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는 위임장 한 부를 꺼냈다. 어머님께서 이미 서명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재산과 의료 문제 처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며느리로서는 원래 이 권리가 없지만 이 서류가 있으면 다릅니다. 나는 꼼꼼히 읽어본 후 서명했다. 장 변호사는 또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어머님의 병원 출입 코드를 바꾸고 낡은 집 열쇠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박시우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라고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박시우였다. 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음침했다. 집에 열쇠랑 그 서류들은? 병원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거짓말했다. 엄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 방금 병원에 전화했어. 엄마 주무신대.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위험하게 변했다. 9시 전까지 그 물건들 집에 갖다 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가족을 괴롭히게요? 박시우 씨, 경고하는데 우리 가족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냉소가 들려왔다. 내까 짚게? 내가 당신이 박씨 집안 친아들이 아니란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돈으로 이유나한테 집 사준 것도 알고 당신 누나랑 짜고 어머님 집 뺏으려 한 것도 알아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나 이미 장 변호사님 만났어요.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다. 그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을 때 박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서가은. 전화가 끊겼다. 나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 서서 내 결혼이 이미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다. 병원의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어머님 병실 밖 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새벽 3시 17분. 간호사실 불빛이 매끄러운 바닥에 마른 목골 그림자를 드리웠다. 보호자님, 좀 쉬셔야 해요. 야간 근무 중인 젊은 간호사가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할머님 상태는 안정적이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는 고맙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 박시우와의 그 통화 이후 나는 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장 변호사 말이 맞았다. 어머님은 지금 위험했다. 병세 때문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가 깨어나길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물건들 전부 준비해놨어. 내 회사 사물함에 내일 부산 갈 때 같이 가줄까? 나는 아니, 괜찮아라고 답장하고 앨범을 열어 어제 찍은 서류 사진들을 확인했다. 어머님의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박시우의 입양증명서,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이것들은 나의 부적이자 나의 무기였다. 가은아, 병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물컵이 다리 위로 엎질러졌지만 알아채지 못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두운 침대 머리맡 등 아래에서 어머님의 눈이 반쯤 뜨여 있었다. 갈라진 입술이 살짝 떨렸다. 어머니, 나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호출벨을 눌렀다. 깨셨어요? 아프세요? 목마르세요? 어머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나는 재빨리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약했지만 놀라운 힘이 있었다. 시간이 없어. 그녀는 신락 같은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쥐어짜내듯 말했다. 장 변호사님, 만났어요.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유언장, 등기부등본 다 제가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커지며 다급한 빛이 스쳤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베개 밑을 가리켰다. 나는 손을 더듬어 딱딱한 물체를 찾아냈다. 베개실 안쪽에 숨겨진 작은 쇠상자였다. 어머님이 가쁘게 숨을 쉬었다. 나는 쇠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열쇠 하나와 접힌 쪽지가 열쇠에는 은행 대여금고 937호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숫자 몇 개와 영창신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전부 4개. 어머님의 눈물이 눈가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감시장치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혈압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나는 옆으로 밀려났다. 주치의가 재빨리 동공을 확인하며 무언가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주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나는 복도에 서서 쇠상자를 꽉 쥔 채 온몸을 떨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또다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이겨내실 거예요.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난번에도, 이번엔 다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출혈량이 너무 많고 환자분 연세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가족분들께도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가족? 박시우와 박시연. 나는 입술을 깨물고 박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여섯 번 울리고 나서야 그가 받았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배경음이 사라졌다. 바로 갈게. 놀랍게도 박시우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몸에서는 아직 술 냄새가 났고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시연이 거의 그와 동시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명품 운동복 차림으로 마치 방금 헬스장에서 나온 듯했다. 엄마 어떠셔? 박시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연기가 일품이었다. 응급처치 중이야. 나는 그 남매의 표정을 관찰하며 차갑게 말했다. 박시연은 곧장 의사에게 다가갔다. 제가 환자 딸입니다. 서명할 거 있으면 제가 할게요. 의사가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시연은 의사를 따라 사무실로 갔다. 복도에는 나와 박시우만 남았다. 어젯밤 어디 갔었어?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거래처 접대. 그가 옷깃을 바로잡으며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열쇠랑 그 서류들은? 나는 못 들은 척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박시우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모르는 척하지 마. 그 늙은이가 너한테 뭐 줬지? 이거나. 나는 그의 눈을 쏘아보았다. 안 그러면 당장 보안팀 부를 거야. 우리 가족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같이 말하고. 박시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손을 놓았지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잘 들어. 그 늙은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든 다 헛소리야. 치매 걸려서 제정신 아니라고. 법적으로 효력 없어.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나는 반문했다. 내가 당신이 친아들이 아니란 걸 알까봐? 아니면 당신이 재산 빼돌려서 애인 키우는 거 들킬까봐? 박시우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다. 넌 증거 하나도 없어. 매매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당신이랑 유나 카페에서 찍은 사진 다 있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아, 맞다. 어머님 유언장 원본도 거기엔 집이랑 돈 전부 내 거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며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때 박시연과 의사가 돌아왔다. 시우야. 박시연이 날카롭게 외쳤다. 여긴 병원이야. 박시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천천히 내려왔다. 의사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환자분은 일단 안정되셨지만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교대로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분씩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내가 먼저 들어갈게. 박시연이 즉시 말하고는 하이힐을 신고 병실로 들어갔다. 박시우가 나를 살벌하게 쏘아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 집이랑 돈은 다 내 거야. 너 같은 외부인은 손댈 생각도 마. 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장 변호사님한테 전화할까요? 박시우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장정우? 네가 걔가 뭐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두고 봐. 박시연이 곧 나왔다. 눈가가 붉은 것이 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연기력을 너무 잘 알았다. 시우야, 너도 엄마 좀 뵙고 와. 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박시우가 병실로 들어가자 박시연은 나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갔다. 엄마가 아까 잠깐 깨셨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집을 너한테 준다고 하셨대.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요? 형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한테 들었어. 박시연이 재빨리 말을 바꾸며 눈빛을 피했다. 가은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 내린 결정이 좀 비이성적일 수 있다고. 전 아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차피 박시우 씨는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거죠. 재산 빼돌리고 서류 위조하고 심지어는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까지. 헛소리 마. 박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재빨리 다시 낮아졌다. 잘 들어. 그 아파트 시세가 적어도 20억이야. 시우가 사업하려면 그 돈이 필요해. 너 같은 외부인이 뭔데? 법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어머님의 뜻이죠. 박시연의 눈에 도끼가 스쳤다. 두고 보자고. 박시우가 병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남매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고는 박시연이 말했다. 우리 먼저 갈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네가 지키고 있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로 들어가니 어머님은 조용히 누워 계셨다. 호흡은 약했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머니, 그 사람들 다 갔어요. 나는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가 주신 것들 제가 잘 간직할게요. 꼭 일어나셔야 해요. 어머님의 눈꺼풀이 떨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으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베개를 확인했다.
쇠상자는 제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꺼내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병원을 떠나기 전 나는 간호사실에 들러 몇 가지를 당부했다. 나 외에는 어떤 방문객도 반드시 내게 먼저 연락하도록 엄격히 제안해달라고 했다. 어머님의 모든 투약과 검사는 기록으로 남기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집에 돌아오니 정오가 다 되었다. 박시우는 없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내 서랍은 뒤져져 있었고 옷장 속 상자도 열려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았던 걸까? 열쇠? 유언장? 나는 손님방 에어컨 뒤에 숨겨둔 예비 USB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의 스캔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 전화해서 내일 부산으로 가는 일정을 확정했다. 오후에는 영창신탁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갔다. 그 열쇠는 937호 대여금고 열쇠였다. 은행 지점장은 내 신분증과 쇠상자 속의 비밀번호 쪽지를 확인하고 나를 지하 금고로 안내했다. 금고는 크지 않았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만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명서가 있었다. 어머님의 낡은 빌라는 3년 전에 이미 내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그리고 5억 원짜리 예금 증명서도 있었다. 예금주는 나였다. 맨 밑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봉투에는 가은이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가은아, 네가 이 편지를 본다면 나는 이미 내게 직접 이 말을 해줄 수 없게 되었겠구나. 집과 돈은 내 것이다. 마음 편히 받거라. 시우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그동안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해준 것 없건만 그 아이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시연이는 더해서 외부인과 짜고 집안을 등치려 하고 오직 너만이 내게 진심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남긴다. 상자 속의 것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장 변호사님이 널 도와줄 게다. 기억하거라. 시우 남매의 어떤 말도 믿지 마라. 그들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잘 살아라.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엄마가.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어머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 이미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서류를 챙겨 곧장 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장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부동산은 3년 전에 이전되었으니 당신의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예금 역시 증여 성격이므로 박시우 씨와 무관합니다. 그럼 어머님의 지금 유언장은요? 확인 성격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더 강합니다. 장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하지만 박시우 남매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내일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회사에서 3개월 파견인데 이 기회에 잠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몇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별거 중임을 증명하는 별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고 모든 재산 증명서를 복사했으며 필요할 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산의 동료 변호사도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박시우 씨의 생부 장정국 씨에 대해서요. 어머님 일기장에 언급되어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제자였고 시아버님을 구하다 돌아가셨다고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장정국 씨가 공장 사고에서 노인 시아버님을 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누군가 고의로 나사를 풀어 기계를 고장 냈습니다. 목표는 박노인이었죠. 누가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노인께서는 공장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셨고 경쟁 상대가 이영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영강, 어머님과 성이 같네요. 그의 사촌 동생입니다.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정국 씨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박시호는 박씨 집안에 입양되었고 이영강 일가는 남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이영강의 아들, 즉 박시우의 사촌형인 이성이라는 자가 박시연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렇다면 박시우가 생부 쪽 친척들과 연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박씨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성은 현재 한 투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주로 부실 자산 인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차를 기다리며 이 모든 일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거액의 재산과 오랜 원한이 얽혀 있을지도 몰랐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모든 중요 서류를 챙겨야 했다. 막 짐을 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박시연이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쇠상자와 서류들을 세탁기 안에 숨기고 나서야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그녀를 들어오게 하지 않고 문가에 서서 물었다. 박시연이 웃으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었다. 선물 주러 왔지. 시우가 이미 서명한 이혼 합의서야. 조건 아주 후하게 쳐줬어.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리가 없었다. 걔가 마음 정했대. 억지로 되는 건 없다고 박시연이 가식적으로 말했다. 네가 엄마 집 상속권만 포기하면 공동예금 절반을 너한테 주겠대. 좋게 헤어지자고. 나는 실수할 뻔했다. 공동예금? 이미 그가 빼돌려 유나에게 집 사주는데 다 썼는데. 고려해 볼게요.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내일 답을 드릴게요. 박시연은 내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내일? 언제? 오후쯤요. 오전에 일이 있어서. 좋아. 전화 기다릴게. 그녀는 돌아서려다 다시 돌아보며 덧붙였다. 아, 맞다. 엄마 낡은 집 열쇠 너한테 있지. 관리사무소에서 수도관이 새는 것 같다고 점검해야 한다는데. 역시 이것 때문이었군.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요. 문을 닫고 나는 즉시 잠갔다. 그리고 그 소위 이혼 합의서를 열어보았다. 예상대로 조항들은 함정투성이었다. 내가 어머님의 모든 재산, 즉 이미 내 명의로 된 집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공동재산이 없었음을 인정하라고 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내가 박시우에게 1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합의서를 분쇄기에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짐을 쌌다. 밤 10시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가은 씨,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중앙병원 간호부장입니다. 보호자이신 이영창 여사님께서 방금 다시 뇌출혈이 오셔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그분이, 묵묵히 나를 지켜주시던 그분이 그렇게 떠나셨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바닥에 웅크려 소리 없이 통곡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비행기표 변경 좀 해줘.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걸로.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나 좀 데리러 와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는 남은 짐을 빠르게 챙기기 시작했다. 세탁기 속의 서류들과 내가 가진 모든 증거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다. USB, 사진, 녹음기까지. 떠나기 전 나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이곳을 둘러보았다. 마음속에 한 점의 미련도 없었다. 내일 박시우 남매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도 알게 되겠. 그리고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었다. 서울에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를 쥐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장례식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어. 서울 추모공원 5호실. 박시우가 너 미친 듯이 찾고 있어. 네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 나는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내일 입을 검은 옷을 계속해서 챙겼다. 어머님의 죽음은 나를 비통하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주었다.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그 배은망덕한 자식들의 계략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새벽 6시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인생처럼 흐릿했다. 가방에는 어머님의 뜻을 증명할 모든 서류와 내가 그동안 정리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오늘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다. 서울 추모공원 장례식장 앞에서 나는 멀리서부터 박시우와 박시연을 보았다. 그들은 입구에 서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시우는 검은 정장 차림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박시연은 더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동생 어깨에 기대 흐느끼고 있었다. 연기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박시우가 나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순간 슬픔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다. 그가 큰 걸음으로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아챘다. 너 시발 어디 갔었어? 처리할 일이 있었어요. 나는 침착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슬퍼할 권리도 없나요? 슬퍼? 박시우가 냉소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겠지.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도망가고. 시우야, 박시연이 시기적절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주위에서 이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식적인 눈물을 매달고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가은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엄마 장례식이 중요하지.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영안실로 들어갔다. 어머님의 영정사진이 중앙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60세 생신 때 찍은 사진으로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사진 앞에는 꽃이 가득했고 애달픈 곡조가 낮게 울려 퍼졌다. 내 눈물이 와락 쏟아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가은아, 따뜻한 팔이 나를 부축했다. 유리였다. 그녀는 눈이 빨개진 채로 내게 흰국화한 다발을 건넸다. 언니. 오전 내내 나는 상주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았다. 대부분 어머님의 옛 동료나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이 항상 자네 칭찬을 많이 하셨어. 친딸처럼 여겼지. 모든 말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박시우와 박시연은 내 옆에 서서 이따금 가식적으로 눈물을 훔쳤다. 박시우는 심지어 몇 번이나 부부 사이가 좋은 척 내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나는 모두 피했다. 정오십이시 장례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장 변호사가 약속대로 도착했다. 그는 엄숙한 검은 정장 차림에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영안실 중앙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 이영창 여사님의 위임에 따라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시우가 즉시 등을 꼿꼿이 세웠다. 박시연도 흐느낌을 멈췄다. 두 사람의 눈에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장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어 공증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것은 이 여사님께서 지난달에 작성하신 최종 유언장으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고 낭독을 시작했다. 앞부분은 소액 기부와 장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핵심 부분에 이르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수동 18번지 3동 402호 아파트는 비록 소유권이 서가은에게 이전되었으나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건대 이 부동산 및 실내의 모든 물품은 서가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박시우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장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 총 6억 2천만 원 중 5억 원은 이미 서가은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은 적십자사에 기부하고 2천만 원은 딸 박시연에게 남긴다. 뭐? 이번에는 박시연이 비명을 질렀다. 꼴랑 2천만 원? 저 엑스이 뭔데 그렇게 많이 가져. 영안실의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님은 역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심지어 그 자식들의 반응까지 예상하셨던 것이다. 아들 박시우는 장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본인에게서 수년간 총 8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번 유언에서는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아니한다. 박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 간처럼 붉어졌다. 그가 달려들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다. 이 유언장 가짜야. 그 늙은이 침에 걸려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 분명 서가은 저 엑스이 속여서 사인하게 한 거야. 장 변호사가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서며 안주머니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이 여사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당일의 정신감정 보고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고인께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계셨음을 증명합니다. 박시우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색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다. 박시연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내 얼굴을 핥히려 했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 네가 뭔데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 유리가 시기적절하게 내 앞을 막아서며 박시연의 손목을 잡았다. 박시연 씨, 자중하시죠.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문객들은 어안이 벙벙하거나 수근거리거나 몇몇 기민한 사람들은 이미 녹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박시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조용히 해. 그는 장 변호사를 향해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 쳐도 난 서가은의 법적 남편이야.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은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감입니다만 박 선생님, 장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부동산은 3년 전에 이미 이전되어 서가은 씨의 혼전개인 재산에 속하며 예금 역시 증여 성격이므로 선생님과 무관합니다. 개소리. 박시우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서가은, 너 두고 봐. 그 집 내가 가질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박시연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나를 살벌하게 쏘아보았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영안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어머님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장 변호사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여사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당신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맞서라. 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간 나는 임시로 유리의 집에 머물렀다. 박시우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내 회사까지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 나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회사에 부산 파견 수속을 신청했다. 하지만 박시우 남매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유리가 거실로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가은아, 너 빨리 이거 봐. 그녀가 휴대폰을 켰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이었다. 불효 막심한 며느리, 시어머니 화병으로 죽게 만들고 재산 독차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게시물에는 내 사진과 함께 박시우가 눈물로 호소하는 글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학대하고 노인을 속여 유언장을 고치게 했는지, 심지어 나와 장 변호사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암시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손이 떨렸다. 분명 어머님께서. 더 심한 것도 있어. 유리가 다른 링크를 보여주었다. 박시연이 내 회사 가서 난리쳤어. 네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서 회사에 너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대. 영상 속에서 박시연은 상복을 입고 내 어머니의 피땀을 돌려내라는 피켓을 들고 내 회사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위장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 직장은 내가 수년간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었다.
이제 막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나는 해명하기 위해 인사팀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유리가 내 손을 막았다. 소용없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지금 인터넷에서 내 신상 다 털리고 있어. 심지어 집에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있대.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굳었다. 유리가 문 앞으로 다가가 렌즈를 통해 밖을 살폈다. 택배 기사야. 그녀가 문을 열고 작은 소포를 받았다. 서가은님 귀야. 발신인은 없었다. 나는 소포를 뜯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이게 당신의 반격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친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안에는 몇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박시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엄마, 그 늙은이 죽어도 진명에 안 넘겨주네. 정 안 되면 겁이라도 줘야지. 노인네들 혈압 높으니까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잖아. 두 번째 파일은 박시연의 목소리였다. 이성 오빠 쪽이랑은 얘기 다 됐어. 엄마만 돌아가시면 바로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 도와준대. 전에 말한 대로 그쪽이 3, 우리가 7. 마지막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박시우와 유나의 대화였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늙은이 얼마 못 버텨. 그 사람 죽으면 집은 우리 거야. 서가은. 내가 처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나는 온몸을 떨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공포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렇게나 냉혈하게 어머님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의문의 친구는 누구일까?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었을까? 유리가 나를 꽉 껴안았다. 가은아, 이 녹음 파일은 명백한 증거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 이 녹음은 그들의 인성이 나쁘다는 건 증명하지만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해.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박시우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 그가 유나와 부정한 관계였다는 증거가 더 필요해. 말을 하는 도중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가은 씨, 장정우입니다. 상황이 급합니다. 박시우 씨가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전례 없는 피로감을 느꼈다.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들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심지어 나를 중상모략하기까지. 인간성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을까? 깊은 밤 나는 다시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를 열었다. 가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 한평생 살 만큼 살았다. 유일한 아쉬움은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시우는 네게 어울리지 않는다. 글을 보내고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집과 돈은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용감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기억해라.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들풀처럼 꿋꿋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영원히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엄마가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나는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꺼내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진,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매매 계약서, 어머님의 일기장.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살짝 뿌렸다. 거울 속 여자는 눈빛이 단호했다. 더 이상 순종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서가은이 아니었다. 장 변호사 사무실에는 그 외에 중년 여성 한 분이 더 있었다. 이분은 진혜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이시죠. 장 변호사가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시우 씨의 소송은 실질적인 근거가 없어 승산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신에게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합의는 없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히려 제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것,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 모두 고소하고 이혼도 청구할 겁니다. 두 변호사가 감탄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장 변호사가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것은 이 여사님께서 생전에 제게 맡기신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께 드려야 할 때인 것 같군요. 서류 봉투 안에는 한은행의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박시호가 지난 3년간 이체한 모든 거액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나에게 집 사준 돈, 박시연에게 빌려준 돈, 심지어 이성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총액은 10억 원이 넘었다. 이 이성이 박시호의 사촌형 이영강의 아들이군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결탁을 의심하고 몰래 조사해 오셨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 박시우, 박시연, 이성. 그들은 오래전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계획에 걸림돌일 뿐이었다. 2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진 변호사가 말했다. 첫째, 박시우 씨의 소송에 대응하여 유언장과 소유권 이전 증명서로 그를 격퇴합니다. 둘째,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나는 나직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의미에 나 자신도 놀랐다. 단순히 재산상의 대가만이 아닐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었다. 나는 계단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정의와 탐욕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법원 소장이 송달된 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눈송이가 이 도시의 모든 더러움을 소리 없이 덮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법이 결국 본질의 공정을 되찾아줄 것처럼.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박시우 소장 받았대. 방금 사무실에서 난리치다가 컴퓨터 부수고 여직원 2명 울렸대.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떠들어라. 크게 떠들수록 마지막에 더 처참하게 넘어질 테니. 지난 2주간 나와 변호사팀은 소송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했다. 진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 환수를, 장 변호사는 박시호의 유언장 무효 소송을 맡았다. 우리는 양갈래로 나뉘었지만 완벽하게 협력했다. 서가은 씨, 정말 이 증거들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진 변호사가 박시호와 유나의 다정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가 제 뺨을 때렸을 때 그는 갈등 격화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법적인 승리만이 아니에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원해요.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나는 SNS에 로그인하여 첫 번째 사진 묶음을 업로드했다. 박시우와 유나가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오피스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 사진. 글은 간단했다. 결혼 3년, 남편은 우리의 공동재산으로 애인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이제 그는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상간남, 불륜, 그리고 나는 몇몇 지역 인플루언서와 연애 전문 블로거를 태그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다. 리트윗, 댓글, 좋아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상간남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가은아, 봤어? 사람들이 유나 직장 알아냈대. 박시연 회사 안내 데스크 직원이래. 그리고 박시우 회사 홈페이지는 지금 욕으로 도배됐어. 알아. 나는 나직이 말했다. 손가락으로 화면에 가득한 분노의 댓글들을 쓸어내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녁 8시 내 휴대폰이 켜졌다. 박시우의 번호였다. 차단했지만 발신 기록은 보였다. 그는 연달아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미친 X, 당장 전화 받아. 그 사진 어디서 났어?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당장 지워.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나는 문자를 캡처해서 진 변호사에게 보냈다. 협박 증거 추가요.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예상보다 더 크게 번졌다. 누군가 박시우가 회사 돈으로 유나와 여행 간 영수증을 찾아냈고 누군가는 박시연이 동생에게 여러 명의 여자를 소개해줬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박시우의 전 동료까지 나서서 그가 항상 집에는 자신을 모시는 아내와 늙은 엄마가 밖에는 자신을 모시는 애인이 있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유나 본인이었다. 정오 무렵 자신을 유나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계정이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했다. 녹음 속에서 박시우는 그 멍청한 여자 서가은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 늙은이가 죽으면 어떻게 이혼할 계획이었는지, 심지어 이혼 전에 모든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 생각이었는지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었다. 이 녹음은 내가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유리에게 전화했다. 누가 한 건지 알아. 유리가 신비롭게 말했다. 그 USB 보낸 의문의 친구 기억나? 내가 알아봤는데 유나의 사촌 언니였어. 알고 보니 박시우가 최근에 더 어린 여대생이랑 눈이 맞아서 유나를 차버렸대. 인과응보, 권선징악. 나는 고개를 저었다. 통쾌한 건지 서글픈 건지 알 수 없었다. 오후에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시우 씨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철회했어요. 왜 갑자기요? 그의 회사에서 최후 통첩을 보냈답니다. 자진 퇴사하지 않으면 도덕적 문제로 해고하겠다고요. 수입이 없으니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졌겠죠. 장 변호사가 냉소했다. 게다가 법원에서도 이미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 원장이 진실하고 유효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승리의 맛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계속해서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했다. 이혼 소송은 3일 뒤에 열렸다.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박시우는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했다. 저녁 7시 내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막 나서는데 검은 그림자가 나를 벽모퉁이로 몰아세웠다. 박시우였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풍겼다. 그가 내 옷깃을 잡아챘다. 미친 X, 그가 이를 갈았다.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튀었다. 이제 만족해. 나 직장 잃었어. 친구들은 다 날 비웃고 유나까지 떠났어. 이제 기분 좋냐고. 나는 조용히 손을 가방에 넣어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박시우 씨,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잘못? 그가 비웃었다. 내 유일한 잘못은 널 더 일찍 집에서 쫓아내지 못한 거야. 그 늙은이도 마찬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내 뒤통수를 치다니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를 자극했다. 30년 동안 당신을 키우고 친아들처럼 여기셨는데 개소리. 박시우는 역시나 덫에 걸렸다. 목소리가 8도 높아졌다. 그 사람은 날 한 번도 친아들로 생각 안 했어. 어릴 때부터 박시연만 더 예뻐했고 나중에는 너였지. 내가 왜 유나를 만났는지 알아? 그 애는 날 숭배했거든. 너희들처럼 날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 예금을 빼돌려 그 여자한테 집을 사줬군요. 그건 원래 내 돈이었어. 그가 고함쳤다. 내가 번 돈이라고. 법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이체, 내역, 매매 계약서, 당신과 유나의 사진들, 판사님께서 아주 흥미롭게 보실 겁니다. 내 돈? 박시우의 표정이 갑자기 흉측하게 변했다. 그가 주먹을 치켜들었다. 내가 너 고소 못하게. 손대지 마. 날카로운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장 변호사가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달려왔다. 박시우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서가은 씨, 괜찮으십니까? 장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보안 요원에게 박시우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괜찮아요. 다 녹음됐어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박시우 씨,
이게 당신이 제게 폭력을 행사한 두 번째 사례고 명백한 살해 협박도 있었네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기다리세요. 박시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술이 확 깨는 듯했다. 가은아, 내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한 거야. 판사님께 설명하세요. 나는 옷깃을 정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사흘 후 이혼 소송이 예정대로 열렸다. 나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하고 증거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호기심 많은 시민들, 심지어 자신들을 상간남 연대라고 칭하는 여성단체 회원들까지. 박시우는 피고석에 홀로 외롭게 앉아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밑은 퀭했다. 그의 변호사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 앞에는 얇은 서류 뭉치만 놓여 있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을 때 나는 내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진 변호사는 침착하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진술했다. 이혼, 빼돌려진 재산 환수, 정신적 피해 보상. 박시우 측 변호사가 변론할 차례가 되자 그는 더듬거리며 부부 감정이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는 혼인을 회복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했고 심지어 원고에게도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했다. 50대 여성 판사는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렸다. 진 변호사가 일어나 반격했다. 재판장님, 저희 측에는 피고가 장기간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들, 사진들, 은행 거래 내역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며칠 전 박시우가 나를 협박한 녹음과 그가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박시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몇 번이나 말을 가로채려 했지만 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변호사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고 마지막에는 교차 신문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피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박시우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메었다. 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 여자한테 홀렸어. 우리 3년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순 없겠니? 법정은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를 그리고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내 시선은 판사에게 고정되었다. 재판장님,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을 차례입니다.